8분. 보병 한 분대가 드론에게 전멸당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미군 드론 전문가 콜트 랭퍼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공포를 목격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18%. 서방 세계 전체가 소형 드론 앞에서 무력했죠. 나토 회의실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서 한 장이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맨 아래 줄. KORDA 한국 22년 경력의 랭퍼드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였으니까요. 한국이 요격 드론을 만든다고요? 냉소하며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죠. 하지만 파주 훈련장에서 카이든이 이륙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0.4초 만에 표적 포착. 시속 250km로 돌진. 완벽한 격추. 이건 2030년대 기술입니다.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장갑차를 관통하는 화력, 교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군집 비행, 하늘을 지배하는 다층 방어망.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터진 선언은 그를 경악해 했습니다. 50만 드론 양병. 드론은 탄약입니다. 절망의 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답을 쥐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콜트 랭퍼드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 미 공군 정보정찰전자전 부문에서 22년을 보냈죠. 현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토 동부전선 드론전 대응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분석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8분. 보병 한 분대가 전멸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요격 성공률 18%. 이게 서방권이 소형 드론을 막아낼 수 있는 현재 확률이죠. 저는 나토 자문위원으로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했죠. 적군의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포탄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2kg짜리 기계들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FPV 드론. 1인칭 시점 드론이라고도 부르죠. 조종자가 고글을 쓰고 직접 보면서 목표물에 돌진시키는 자폭 드론입니다. 저는 그날 전선 15km 후방 관측소에 있었습니다. 모니터로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죠. 보병 분대가 참호에서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서 작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드론이었죠. 속도는 시속 150km. 참호로 직접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폭발. 병사 셋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드론이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분대원들이 흩어졌지만 소용없었죠. 드론은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8분. 그게 한 분대 전체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22년 경력의 전문가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장이 더 이상 사람의 용기가 아닌 기계의 숫자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과의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바르샤바 나토 본부 회의실이었죠. 현재 대응책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미 공군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밍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자율비행 모드로 전환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는요? 소형 드론은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힙니다. 잡혀도 교정 가치가 없죠. 미사일 한 발에 300만 달러인데 드론은 2,000달러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린 방패가 없다는 걸 말이죠. 미국 방산업체 시연장에 갔습니다.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6개 업체가 요격 드론을 선보였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드론이 2kg급 FPV를 놓쳤습니다. 추적 속도가 느렸습니다. 기동성이 부족했죠. 실전 규격의 미달이었습니다. 동료 전문가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양으로 밀어오고 우린 대응이 없어.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방권 소형 드론 방어 체계의 전략적 공백. 우크라이나 사례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200만 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 투입한 상용 드론 개조 기체 숫자였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규모였죠. 미국과 유럽이 기술적 대응 속도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술 패배라는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토 담당자가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시아 드론 개발 현황 자료입니다. 저는 무심코 펼쳤습니다. 중국 업체 리스트가 쭉 나열돼 있었죠. DJI, 이항, 오베르. 예상 가능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맨 아래에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IDEN. 한국 드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실전형.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드캣이라는 미국 업체가 협력 중이라고 합니다. AI 요격 드론이라는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요격 드론을 만든다고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KIDEN. 이게 뭐지? 한국이 이런 걸 만든다고?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전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걸 만들었다면 제가 놓친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저는 놓치는 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12월 초였죠.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냉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요격 드론을 만들었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죠. 드론? 그건 중국이나 이스라엘의 영역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레드캣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크라는 이름의 미국인이었죠. 콜트, 잘 오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바로 파주로 갈 겁니다. 준비되셨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지나 북쪽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카이든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래요?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미국에도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없다고요? 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겁니다. 이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한국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파주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군부대 안쪽이었죠. 철조망과 초소가 보였습니다. 한국군 장교 몇 명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랭퍼드 고문님.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훈련장 한가운데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터였죠. 그곳에 기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이든.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날개 폭이 1m 남짓이었죠. 검은색 프레임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카이든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AI 요격 드론입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체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했죠.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표적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FPV 형태였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이든이 이륙했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었죠. 기체가 수평으로 가속했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카이든이 표적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궤적이 매끄러웠죠. 마치 계산된 것처럼 말입니다. 0.4초. 표적 포착 후 추적 궤도 확정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돌했습니다. 두 기체가 공중에서 부딪혔죠.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표적 드론이 땅에 추락했습니다. 카이든은 자동으로 복귀 경로를 잡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번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표적이 회피 기동을 했습니다. 좌우로 급선회했죠. 하지만 카이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추적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시속 250km. 그 속도로 수평 돌입했습니다. 다시 충돌. 다시 격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물리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요격 드론이 FPV를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속도 차이, 기동성, 추적 정확도. 모든 게 불리했으니까요. 그런데 카이드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죠. AI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중 추적 루프입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영상 분석, 관성 센서 예측, 통신 보정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나머지 둘이 보완하죠. 반응 속도는요? 0.4초 이내에 궤도 확정됩니다. 인간 조종사보다 7배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이 정도 기술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30년대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미국에 곧바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국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이든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작고 검은 기체. 하지만 그 안에 든 기술은 작지 않았습니다. 전장을 바꿀 만한 힘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예측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음 날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속이었죠. 더 넓은 훈련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풍산이라는 기업의 시연이었습니다. 풍산이요? 저는 마크에게 물었습니다. 탄약 제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도 만들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탄약 회사가 드론을 만든다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군용 장갑차였죠. 그 옆에 기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MCD-7 카이든보다 컸습니다. 날개가 없었죠. 대신 프로펠러 8개가 상하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동축 반전 구조입니다. 풍산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반동을 상쇄해서 사격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기체를 자세히 봤습니다. 하부에 모듈이 달려 있었죠. 저게 뭡니까? 임무 모듈입니다. 폭약을 실을 수도 있고 유탄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무게는요? 기체가 7kg, 모듈이 3kg입니다. 10kg.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26시연 들어갑니다. 엔지니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갑차 안에서 누군가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차량 지붕이 열렸습니다. MCD-7이 천천히 올라왔죠. 차량 내부에서 사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체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10kg을 싣고도 안정적이었죠. 저 안정성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축 구조 덕분입니다. 반동이 서로 상쇄되니까요.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기체가 50m 상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이동했죠. 목표물이 보였습니다. 폐차된 장갑차 모형이었습니다. MCD-7이 그 위로 이동했습니다. 정지 비행 상태를 유지했죠. 그리고 투하했습니다. 폭약이 떨어졌습니다. 폭발. 장갑차 상부가 뚫렸습니다. 철판이 휘어지며 구멍이 생겼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관통력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풍산은 원래 탄약 회사입니다. 폭발력은 저희 전문 분야죠.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스케일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은 군집 비행입니다.
신호와 함께 여러 대의 MCD가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5대였습니다. 동시에 떠올랐죠.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자동으로 거리를 조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목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을 유지한 채 움직였죠. 통신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GPS 교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재밍 신호가 발생했죠. 하지만 기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율비행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여전히 대형을 유지했죠.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5대가 한꺼번에 폭약을 투하했죠. 연속 폭발. 훈련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병 분대를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화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5대를 조종했습니다. 그리고 5대가 분대급 임무를 수행했죠. 전술적 의미가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MCD2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기체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했습니다. 초소형 FPV입니다. 무게가 500g도 안 돼 보였습니다. 이륙합니다. 기체가 날아올랐습니다. 빨랐습니다. 바람처럼 움직였죠. 건물 모형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MCD2가 그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찾아냈죠.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진했습니다. 폭발. 건물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은밀 침투형입니다. 실내 전투에 특화됐죠.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전술 플랫폼이었죠. 한국 드론 생태계가 궁금하시죠? 마크가 물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합니다. 지금 7,000개가 넘는 기업이 드론을 개발하고 있어요. 7,000개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네. 규모는 중국보다 작지만 속도는 더 빠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질로 승부하는 거죠. 그리고 속도까지 갖췄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요. 저는 훈련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카이든, MCD7, MCD2.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드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돼 있었죠. 전장 전체를 커버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강할 수 있다고요. 양이 아니라 밀도로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밀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인근 사무실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드론 기술의 전술적 가치 평가였습니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 공군 관계자 5명이 참석했죠. 방산업체 분석가 셋도 있었습니다. 랭퍼드 고문님, 한국 드론이 그렇게 뛰어나다고요? 한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특히 카이든의 AI 요격 시스템은. 잠깐만요. 동료 분석가 헤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만들 리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봤습니다. AI 요격이 그렇게 매끄러울 수 있다고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영상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영상은 편집할 수 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국가를 평가하고 있었죠. 제 경험상 한국 기술은 콜트, 감정이 앞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22년 경력의 전문가에게 감정이 앞섰다고 말합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영상을 다시 봤죠. 카이든이 표적을 추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0.4초 만에 궤도 확정. 완벽한 충돌. 이게 조작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도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인가?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다시 연결됐죠.
카이든 개발 과정이 궁금합니다. 개발은 2년 걸렸습니다. 2년이요? 짧았습니다. 미국이라면 5년은 걸렸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빠른 실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실패요? 네.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고 빨리 테스트하고 빨리 고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식 개발 방식과 달랐습니다. 미국은 완벽한 설계를 먼저 만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한국은 일단 만들고 봅니다. 실패하면 바로 고칩니다. 속도전이었습니다. MCD7의 동축 반전.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인상적이었습니다. 풍산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반동과 소음을 동시에 해결해야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술적 필요가 설계를 결정한 겁니다. 공학적 완벽함이 아니라 실전 운용성이었죠. 작전 일관성이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드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능력입니다. 저희는 화려한 기능보다 끝까지 작동하는 기체를 만듭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드론이 강한 이유는 우연이 아니었죠. 설계 철학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실전 중심, 속도 중심, 완수 중심. 이 세 가지가 한국 드론의 핵심이었습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말이죠. 그들은 중국보다 작지만 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보다 느리지만 우둔하지 않았죠. 그저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효과적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평생 기술을 평가해왔지만 이번엔 제가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요. 한 달 뒤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죠. 냉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기대였습니다. 파주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마크가 다시 저를 맞았죠. 돌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이전과 달랐습니다. 훈련장 전체가 드론으로 가득했죠. 크기도 형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게 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형 군집 드론입니다. 40종 이상 실험 중이에요. 한국군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40종. 한 훈련장에서 40종을 동시에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오늘은 중소기업 드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기체 하나가 나왔습니다. 2kg급이었죠. 이게 뭡니까? 자폭, 투하, 정찰을 겸한 다목적 드론입니다.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경기도 수원에 있는 6명짜리 스타트업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6명이요? 직원이 6명뿐입니까? 네. 엔지니어 4명, 디자이너 1명, 대표 1명입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6명이 이런 기체를 만들었다고요? 시연 시작합니다. 기체가 이륙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바람에 흔들릴 것 같았죠. 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정찰 모드로 전환됐죠. 카메라가 지상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투하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소형 폭약을 떨어뜨렸죠.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군 장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10분의 1입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명이 만든 기체가 미군 장비를 능가한다고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군집 비행입니다. 12대의 드론이 동시에 이륙했습니다. 소리가 일제히 울렸죠. 기체들이 상승했습니다. 자동으로 간격을 조정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았죠. 통신망이 형성됐습니다. GPS 교란을 시작합니다. 재밍 장비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율비행 모드로 전환됐죠. 위치를 자동으로 보정했습니다.
12대가 여전히 대형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 정도 통신 안정성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토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목표 지점 도달합니다. 12대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정찰, 투하, 복귀까지 완벽했습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12대를 동시에 통제했죠. 저 조종사는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요? 네. 우리 군은 신병 교육 때부터 드론 조작을 가르칩니다. 저는 훈련장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태블릿으로 드론을 조작하고 있었죠. 마치 게임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을 사용합니까? 네. 한 화면에서 모든 기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화면을 봤습니다. 12대의 드론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각 기체의 상태, 위치, 임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미군보다 앞섰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운용 문화 자체가 달랐죠. 한국 드론 생태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교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국방과학연구소, 스타트업이 협력합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정해진 리더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속도와 현장성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누가 빨리 만들고 실전에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식 구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위계가 명확하죠. 대기업이 리드하고 중소기업이 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평적이었습니다. 누구든 좋은 결과를 내면 인정받았죠. 현재 한국은 몇 개 드론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전장에 투입 가능한 드론만 20종 이상입니다. 20종. 중국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각이 특화돼 있었죠. 요격, 자폭, 정찰, 투하, 중계. 모든 임무가 커버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많지 않지만 미국처럼 느리지도 않다고요. 그들은 그저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양은 중국이 많습니다. 하지만 질은 우리가 앞섭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죠. 저는 그 자신감의 근거를 직접 봤습니다.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보다 문화에 있었어.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 현장을 중시하는 문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게 한국 드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전장은 생각보다 더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대드론 방어 훈련이었죠. 한국군이 직접 시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다층 방어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군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탐지, 교란, 파괴. 3단계입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체계적이었죠. 단계별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습니다. 먼저 탐지부터 시작합니다. 레이더가 작동했습니다. 소형 드론 신호를 포착했죠. 화면에 적색점이 나타났습니다. 표적 20개 확인. 관제실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0대의 드론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교란 단계 시작합니다. 전자전 장비가 가동됐습니다. GPS 신호를 교란했죠. 재밍과 스푸핑을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드론 몇 대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방향을 잃었죠.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자율비행으로 전환됐습니다. 여전히 접근하고 있었죠. 동적 재밍으로 전환합니다. 신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파수를 변경했죠. 드론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몇 대가 더 추락했습니다. 저는 집중했습니다. 이 정도 동적 재밍은 미군에서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경험이 필요한 기술이었죠. 파괴 단계 진입합니다. CWSE가 등장했습니다. 지상형 대공 시스템이었죠. 포구가 하늘을 향했습니다. 발사. 공중 폭발탄이 날아갔습니다. 드론 물이 한가운데서 터졌죠. 폭발. 파편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드론 5대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벌떼처럼 몰려든 드론을 한 번에 갈아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량 드론 공격을 가정하고 설계된 게 분명했죠. 레이저 요격 시작합니다.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빔이 발사됐죠. 드론 한 대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표면이 녹았습니다. 프로펠러가 멈췄죠. 추락. 두 번째, 세 번째 드론도 같은 방식으로 격추됐습니다. 출력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바람, 먼지, 온도 변화를 자동 보정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전 조건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전장을 염두에 뒀죠. 마지막 층위입니다. 카이든이 이륙했습니다. 교란, 폭발탄, 레이저를 뚫고 온 드론들이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것들이죠. 카이든이 첫 번째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0.4초 만에 추적 궤도 확정. 돌진. 충돌. 격추. 두 번째 표적으로 전환됐습니다. 자동으로 다음 위협을 찾아냈죠. 다시 돌진. 다시 격추. 세 대의 드론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지휘였죠. 탐지부터 교란, 파괴, 요격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층위가 실패해도 다음 층위가 막아냈죠. 완벽한 다층 방어망이었습니다. 한국은 창과 방패를 동시에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공격 드론과 방어 시스템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대령이 답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탐지 레이더, 전자전 장비, CWSE, 레이저, 카이든. 각각이 독립적으로 작동했지만 동시에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전술망이었죠. 서방식 방어 체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방은 단일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거죠. 한국은요? 우리는 다층 구조입니다. 하나가 뚫려도 다음이 막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서방은 완벽한 하나를 만듭니다. 비싸고 강력하죠. 하지만 뚫리면 끝입니다. 한국은 여러 개를 만듭니다. 각각은 약할 수 있지만 함께 강했죠. 내가 알던 방어 체계는 구식이 되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드론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죠. 적의 움직임을 읽고 대응하고 제거했습니다. 방어가 아니라 지휘였습니다. 카이드는 최후의 보루입니까? 네. 모든 방어선을 뚫은 드론만 카이든이 상대합니다. 최후의 판결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든이 복귀하고 있었죠. 작은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의미는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드론 전쟁에서 창과 방패를 동시에 완성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완성형을 목격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용산이었죠. 한국군 장성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 자문관이 10명쯤 됐습니다. 오늘은 드론 전력 확대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한 장군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0만. 50만 드론 양병 계획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0만 대요? 신병 교육에 드론 조작을 포함시킵니다. 전 군대가 드론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예비군까지 드론 병력으로 전환합니다. 미국식 구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군은 드론을 특수장비로 봅니다. 일부 부대만 운용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군이 드론을 다루게 만든다고요? 질문 있습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50만 대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 드론은 탄약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탄약이라고요? 탄약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소모 대상입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드론을 장비가 아니라 탄약으로 본다고요? 쓰고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빠르게 소모하고 빠르게 보충합니다.
그게 우리 전략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은 드론을 아낍니다. 비싸니까요. 한 대당 수백만 달러죠. 잃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잃는 걸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써야 배우고 버려야 진화한다고요? 현재 한국 드론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자문관이 물었습니다. 7,700개 기업이 드론을 개발 중입니다. 7,700개요? 네. 절반 이상이 군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2,000대였습니다. 현재는 6만 8,00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성장 곡선이었습니다. 폭발적 확장이죠. 속도전 문화가 뒷받침합니다. 장군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실패하면 바로 다음 걸 만듭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한 모델 개발에 5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한 달이라고요? 중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양은 중국이 많습니다. 하지만 질은 우리가 앞섭니다. AI 추적, 전자전 적응, 군집 통신.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우위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세계는 드론하면 중국을 떠올립니다. DJI, 이항. 압도적 물량이죠. 하지만 한국은 질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양은 중국이 이기겠지만 전장은 한국이 제어한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2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쌓아온 지식, 기준, 예측 모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장비가 아니라 탄약이다. 관리가 아니라 소모다. 완벽이 아니라 속도다. 이 세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은 전장을 재설계하고 있었어.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룰을 바꾸고 있었죠. 양이 아니라 밀도로. 규모가 아니라 속도로. 완벽이 아니라 적응으로. 저는 전장 분석가였습니다. 22년 동안 전쟁을 연구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제가 아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쟁을 먼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 경력을 다시 배워야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죠.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목격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 드론 전력 전장 패러다임의 전환.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한국은 이미 미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세계에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배우라고 말이죠. 마지막 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이었죠. 에디디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군사기술의 심장부였습니다. 미래전 구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전장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죠. 정찰, 요격, 공격, 중계. 모든 드론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통합 전장 네트워크입니다. 병사 한 명이 10개 축을 동시에 통제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장이 아니라 생명체 같았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움직였죠. 개발 속도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이 변형합니다. 에디디가 재확인합니다. 삼각 구조였습니다. 누가 리드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죠. 속도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이 구조는 서방에 없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라면 대기업이 독점하겠죠. 개발이 느려지고 비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효율이 압도적이었죠. 국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레드캣이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동유럽 여러 국가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론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죠. 카이든, MCD, 다층 방어망.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일 무기가 아닙니다. 종합 패키지입니다. 연구원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드론이 아니라 전장 운영 체계입니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드론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 자체를 팔고 있었죠. 방문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22년 전 저는 텍사스에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전장을 배우고 분석하는 게 제 인생이었죠. 중동, 유럽, 아시아. 세계 곳곳의 전쟁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초반엔 냉소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겠어? 중반엔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해? 후반엔 경외했습니다. 이 나라는 다르다고 말이죠.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따라가야 할 기준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반짝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드론 기술 전장의 새로운 기준. 결론부를 썼습니다. 한국은 드론 전쟁에서 창과 방패를 동시에 완성했다. 속도, 질, 체계를 모두 갖췄다.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22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렇게 높이 평가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증명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미래를 먼저 본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말이죠.